서개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역시 만뷰 한국 분들 넘어가고. 테슬라 관심 많으세요. 네, 근데 테슬라 못지않게 사실 한국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 역사 최초로 3조 달러를 넘기도 했고, 네. 네, 그 기업 모두가 다 아실 텐데, 네. 오늘은 좀 그 기업 애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으면 싶은데, 네. 혹시 정수님은 애플 주식 갖고 계신가요? 네, 6주 정도? 그러면 소박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도 말씀을 좀 진지하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다음 차트 넘겨주시면. 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란 게, 네. 이게 보면 가리시겠다. 이게 1월 3일이 올해 최저점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125달러. 그러면은 올해 어떤 때 샀어라도 지금 다 수익을 벌고 있었다는 그럼요. 얘기인데. 네네. 네. 네. 정말 이런 그림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원더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애플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음에 말할 기회가 나오겠지만 구글 주식은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 주식은 정말 앞으로에서 계속 성장성이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완전히 펀더멘털 구조적으로 지난번에 테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버티컬하는 인테그레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허리점털하게 수평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애플 또한 대단히 두 개의 큰 축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큰 축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축마저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머지 축도 계속해서 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공개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정기를 맞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펀더멘탈. 펀더멘탈은 사실은 롱텀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보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거 되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임창정 관련 주식 같은 거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하. 그런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건강할 수 있다. 네. 내가 여기서 사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건강한 네, 주식의 네, 네.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해외 아티클 같은 거 보면 네. 4조 달러 간다는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정수님이 어떤 질문과 답을 구하면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사실은 4조 달러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네. 네, 몇 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4조 달러 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질문은 뭐냐면, 애플은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 즉 퍼머넌트 크로스, 그러니까 즉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 이게 사실 애플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성장이 언제쯤 멈출 것인가. 네.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실적으로 이번 분기 좋았다, 다음 분기 후졌다, 그 다음 분기 좋았다, 후졌다, 이런 기업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4조 달러라는 거예요. 4조 네. 달러 기업으로 즉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점법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조건과 마일스톤은 무엇인가. 그러면 단순히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 상승률이 33%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사도 33% 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일스톤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일스톤들을 중간중간에 달성하지 못한다라면 애플은 문제를 일으킬 거고 4조 달러로 못 갈 거고, 이러한 마일스톤을 어떤 조건들을 이뤄낸다라면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오늘 제가 하나의 테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어떤 마일스톤을 얘기하는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이 3조 달러까지 올 때까지 뭐 아이폰 나오고 아이팟 나오고 뭐 애플 워치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급속하게 상승한 거는 다 모든 테크 기업들이 그렇지만은 2019년 이후에, 즉 2019년 이후에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특히 코로나 덕을 많이 봤죠. 네. 코로나 덕을 안 본 테크 기업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애플도 대표적으로 코로나 덕을 많이 봤죠.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바꾸고 아이폰을 바꾸고 맥북을 바꾸고 이런 하드웨어의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당시에 일어났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애플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랑 겹쳐서 그렇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본격적인 탈바꿈을 하는 시기가 바로 2019년 이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건강한 부분인데요. 매출 구조 보시면 애출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400억 달러가 아니죠. 100, 1000, 4천억 달러. 네. 4천억 달러, 매출이 4천억 달러예요. 이 매출이 4천억 달러고 프라핏이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보면 이 매출 대비, 이거 한번 나중에 나눠봤으면 싶은데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2021년도 왜 이렇게 돈을
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코로나 에펙트예요. 네. 이게 코로나 에펙트 때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시 돌아왔다라면 네. 애초에 2023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 궤도를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같은 건 큰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6번 차트 보여주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거요? 앞에 차트. 네. 3조까지 가는 여정. 네. 요거 네. 보면 사실 이게 조정인 거잖아요. 네. 이만큼 상승했는데 조정 이만큼 받은 거니까. 네네네. 이거 다시 메이크업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올라가고 있고, 저는 뭐 순간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플이 지금 프라핏이 이 1,000억 달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이 3조 달러라는 것은 GDP 기준으로 세계 7위 국가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의 GDP랑 맞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됐다라는 거고, 1,000억 달러의 돈을 프라핏을 번다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대출 없이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자율이 높아져도 대출 없이도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미래 투자를 하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던, 애플 비전 프로를 만드는 데 투자하던, 새로운 아이폰을 만드는 데 투자하던, 대출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네. 대출이 전혀 필요 없는 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출을 부분. 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맡긴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도, 네. 이자 소득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좀 돈덩어리 앉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서비스 매출의 상승 곡선이 2018년, 19년 오면서 이때 사실은 탄력을 받잖아요. 네. 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에서도 700억 달러 정도 이 부분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니어하게 오르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하드웨어도 애플이 프로핏 레이트가 높지만, 네. 프로핏 마진이 높지만 서비스 부분 프로핏 마진이 더 높기 때문인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익 구조의 스트리밍, 레비뉴 스트리밍이 다변화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 완전히 돈 위에 앉아 있는 팀 쿡이죠.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애플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의 펀다멘탈 때문에도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이프 하버라는 안전한 항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주식 투자 시기에 애플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이런 경향성도 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애플이 더군다나 배당도 줘요. 예전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상승기에 모든 주식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금리 상승기가 되면 성장률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갖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모두 성장률을 보여주니까 귀한 성장률에 투자한다고 하면 애플이라는 갑자기 로직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플이다 보니까 사실 스캇 갤러웨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스캇 갤러웨이도 유사한 질문을 줬는데, 즉 1조 달러 레비뉴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건가? 지금 4천억 정도의 미달하고 있지만 4천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1조 달러의 매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의 마일스톤은 무엇일까? 이거를 스캇 갤러웨이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스캇 갤러웨이 약간 애플에 부정적이신 네, 애플에 되게 부정적인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아. 이런 부분에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도 막대한 애플의 매출인데 이 매출이 2배가 뛴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2배가 뛰는데 애플은 거기에서도 프로핏 레이트를 되게 높게 가져가는 기업인데, 높게 가져가는 매출이 2배 뛴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애플의 매출 비교한 건데,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거래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액이잖아요. 거래액이 많다라는 것은, 매출로 많다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의 프로핏 마진이라는 건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수료로 곱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이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비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기업은 지금 월마트하고 아마존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애플이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랑 좀 연결된 기업인데 애플만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이 애플이 이 부분에서 매출 구조가 높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 3,940억 달러 하는 매출이 2022년 기준, 이것이 1,000억 달러 매출로 간다라면, 이 매출 구조의 상승을 보면 프로핏 레이트는, 프로핏 마진은 쫓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확 뛰고 있다라면 분기별로 애플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애플이 이렇게 2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도대체 아이폰이 그럼 2배 더 팔린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1,000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죠. 1,000까지는 반영 안 돼 있지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은 조정을 여러 차례 저는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정을 맞으면서 갈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how,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고, 그럼 에지즈를 지금 보자라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애플에 보면은 사실 아이폰이 차지하는 부분,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워치, 애플, 에어팟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억 달러로 서비스 부분인데 제가 오늘 주장할 핵심적인 테마는 이 서비스 부분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서비스의 포션도 차지하는 비율도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절대 수치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나고. 그렇죠. 절대 수치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마일스톤이고, 그 다음에 이 애플 아이폰 이 애플 하드웨어는 제가 오늘 주장할 것은 어태치먼트예요. 이쪽에다 하시는 게 좋지. 네네. 여기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증가할 거라는 거고, 비중이 절대적인 양도 증가할 거고 비중도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에서 아이폰을 매개로 하는 어태치먼트라는 건 따라가는 소비입니다. 즉 아이폰을 산 사람이 에어팟을 살 확률이 높고, 아이폰을 산 사람이 애플 워치를 살 확률이 높고,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 프로를 살 확률도 높고, 이러한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 위에 이 다이버시티를 매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이폰이고, 또 이 아이폰이 지금 탄탄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아이폰 위에서 서비스의 레이어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전 사실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우선은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하고, 한국은 이제서야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부분이,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심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중에 뭐가 그래도 견인하는 서비스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서비스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뭐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애플 뮤직이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애플 TV가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조금씩의 수익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의 페이먼트라든지 핀테크 쪽이 대단히 좀 성장의 여력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질구레한 서비스들을 다 붙여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머전시 때 인공위성으로 전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돈 받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비스 부분을 토탈로 많이 묶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팀 쿡의 비전입니다. 자기를 애플을 하드웨어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바꿔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대충 여기 초록색이, 여러분 보시는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인가요? 요 파란색이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절대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460억 달러 하다가 지금 780억 달러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하드웨어도 워낙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폰 성장률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2020년 넘어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아이폰 성장률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쪼개보는 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맨 위에 있는 이 오렌지색이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쿼터별입니다. 쿼터별인데 대단히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결국은 10억 달러 정도 하던 것이 분기별 20억 달러까지 가고 있는 것. 네, 2배 정도 늘어나는 거. 이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서비스는 21.3%. 그러니까 작년 4사 쿼터 기준으로 보면은 2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거고, 물론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엄청 크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네요.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그래서 아이폰이 47%로 가장 대단히 많지만, 서비스 부분이 대단히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에 있어서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아이폰을 애플을 접수한 이후에 경영을 총괄한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1 트릴리언 레비뉴, 매출의 1조 달러 매출을 만들어 나갈 때 견인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 앞에 장표가 좀 신기한 게, 팀 쿡이 원래 SCM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문가죠. 공급망 관리 전문가라서 하드웨어 전문가죠. 이런 걸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다 힘을 싣고 있는. 근데 하드웨어도 워낙 잘 하고 있고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M1 칩이라든지 M2 칩이라든지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애플의 핵심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서비스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가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애플은 어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것들이 성과를 낼 때 우리가 애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마켓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은 팀 쿡의 만트라, 그러니까 팀 쿡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섹션인데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애플의 장점이었다면 여기에 서비스가 하나 추가됐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다르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OS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애플은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비전 프로에서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던 거고, 소프트웨어에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햅틱을 하느냐, 이번에는 비전 프로에서는 눈과 손가락을 마주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컨트롤링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는 그 위에서 올리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사실 본인이 플랫폼 사업자인데 네. 서비스를 내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비판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출을 그렇죠. 했다? 사실은 초반부터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애플 뮤직도 성과가 있다가 말고, 애플 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주춤하고 있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팀 쿡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서비스 영역을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이버시티와 뉴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뉴 마켓은 서비스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이버시티는 하드웨어의 다양성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전략은 다이버시티로 가는 거고, 다이버시티로 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고 지금 곧 설명할 어태치먼트. 애플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플 워치라든지 아이팟을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즉 다양한 서비스를 하드웨어를 제품을 내놔도 기본적으로 묶음 판매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매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가 뉴 마켓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큰 지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다이버시티는 하드웨어, 뉴 마켓은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 부분을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설계구에서 보여드릴 때 이제 분기별, 쿼터별 저희가 뭐 분기별 성과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21.3%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애플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이제 다양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다양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래테지는 애플이 어태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어태칭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입에 이렇게 딱딱 테슬라 인사이드처럼 달라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어태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애플 워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팟,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애플 비전 프로. 이 부분이 어태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태칭을 묶음 판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팟을 갖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팟을 가지면 아이폰하고 훨씬 더 궁합이 잘 맞나서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죠. 앤드로이드 폰 갖고 있으면 애플 워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이폰과 맥북을 갖고 있는 사용자를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 프로를 하나씩 사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팟이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맥북을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어태칭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건데, 만족도를, 이것이 사실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선 같은 경우가 어태치 레이팅이 애플이 워치에 하고 아이폰의 관계,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태칭 레이팅 보면은 네. 애플 워치네요. 네네.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이 워치 갖고 있는 거. 네네. 이 비율이 계속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상향을 부려내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집니까? 20%를 넘어집니까? 정확하게 2019년, 20년, 21년,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 20%, 물론 많게는 36%도 갖고 있지만 평균 25%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26%, 27%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무서운 수치인 게 계산이 가능하네요. 아이폰 몇 대 팔렸다 그러면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애플워치 얼마 팔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한 4분, 25%에서 지금 거의 한 28%, 29%까지 가고 있죠. 한 30%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이폰이 팔리면 30%의
구매자의 30%는 애플워치를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율이, 퍼센트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이런 그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어태칭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노스 아메리카에 제한된 거긴 합니다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의 전체 레비뉴하고 워치의 서비스 레비뉴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서비스 레비뉴도 차지하는 비율도 그러니까 되게 막대기도 커지고 있고 애플 워치도 커지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애플 워치에서도 서비스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애플 워치용. 예, 애플 워치용 서비스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예를 들자면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한테 미안한 거지만 자, 이건 뭐냐면 애플을 하나 살 때 태블릿, 아이패드를 사는 사람 비율이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들은 비율이 이거고 그 다음에 아이팟을 사는 비율이 이거예요. 근데 갤럭시 폰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갤럭시 패드를, 그러니까 패드를 사는 사람 비율 이 정도. 그 다음에 워치를 사는 사람들 비율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이어버드죠. 이어버드 사는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다 합쳐도 태블릿보다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작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태칭 전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갤럭시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갤럭시를 판매했을 때 갤럭시하고 궁합이 맞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팔아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매출은 좋잖아요. 네. 갤럭시 매출만 좋은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하나 팔릴 때 여기에 태블릿들이 이렇게까지 팔린다라는 거고 스마트워치고 이렇게 팔리고 아이팟이 이렇게 팔린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충 계산만 해보면은 네. 43. 그러니까 100대의 아이폰이 팔릴 때 26대의 아이팟이 팔린다라는 거고 17대의 워치가 팔리는 거고 35개의 에어팟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대단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8개의 어쨌든 어태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한 대만 팔아도 80%의 사람들은 뭔가 애플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준으로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팔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고 이 어태칭이 되게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 워치만 좀 잠깐 바라보죠. 처음에는 애플 워치하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워치를 액세서리로 봤었던 거죠. 액세서리로 봤던 거고 뭔가 명품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뷰티하고 연결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거하고 패션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런 경향이 같다라면 팀 쿡은 패션에서 무게중심을 헬스로 이동을 시키고 있죠. 헬스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추가적인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트니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웰리스 부분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애플 워치의 특징이죠. 아마 저도 약간 비슷한 업계니까 네. 애플 워치 8부터는 체온계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거 제가 하나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ECG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ECG가 주로 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심박수 재는 거잖아요. 심박수 재고 그다음에 잠 얼마나 자는지 추적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디텍션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블러드 옥시즌도 지금 재주잖아요. 피에서의 산소 함유량들 이런 것들도 재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죠. 여성들의 그 임신 여부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애플 8부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몸의 바디 템퍼러처를 재어주는 것 이런 것들 기능들이 늘어난다는 것. 점점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다 보면 헬스와 관련된 웰리스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애플 워치의 그 진화 과정 속에서는 헬스라든지 피트니스 쪽으로 발전할 거고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은 아마 돈을 받고 서비스할 가능성들이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쪽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DTX 중에서 실제로 피임이나 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직 애플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반지를 통해서 측정한다든지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온도를 넣거든요. 근데 그러면 피임 확률이 피임량이랑 똑같아요. 경구 피임량이랑 93%.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서 이거 만약에 애플이 가져간다?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애플 워치가 버전업 될 때마다 애플 9이 워치 9이 나오면 훨씬 더 건강과 헬스와 피트니스와 관련된 기능들이 확대되고 추가되고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팟도 보시죠. 에어팟이 이제 요번에 이제 버전업 되면은, 요번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피트니스 기능이 여기에 헬스 기능이 장착이 됩니다.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은 이제 네. 소프트웨어로 지금 물리적인 오디오를 제어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오그멘트 리얼리티, 그러니까 AR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소프트웨어로 증폭시켰죠. 노이즈 캔슬링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애플이 지금 이제 그 에어팟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최근에 7월 2일자 대단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7월 2일자 보도를 이거 기사를 읽어보면은 헬스 트래킹이 들어가고 우선 USB-C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USB-C 충전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헬스 트래킹이 나오는데 에어팟이 우리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귀의 온도를. 네, 귀의 온도를 측정하고 또 하나 보청기 시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에어팟을 끼면은 보청기를 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보청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에어팟만 있으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귀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귀의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보청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은 이어 헬스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의 온도를 잰다는 거 하나, 즉 온도를 잰다는 거 하나 하고 실제로 우리 온도 잴 때도 귀에다 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건강을 헬스를 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는 보청기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청기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에어팟은 많이 팔리겠죠.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헬스 부분들과 관련돼서 시장을 연다라는 부분에서 아이팟도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워치하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애플에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비전 프로에 대한 평가들이 좋게 나타났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글을 썼지만 비전 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저는 뭐 메타버스 저는 그건 햇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랑 별로 큰 관계 없이 이것 자체로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기계가 새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좋게 봤던 것은 인터페이스예요. 눈을 추적하잖아요. 눈을 추적하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정확하게 그 브라우징이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클릭이 된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맥북에서의 화면을 비전 프로로 고해상도로 큰 화면으로 띄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작업할 수 있을 때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전 프로가 당장 이것을 밖에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망을 보시면 밑에 진하게 있는 것이 비전 프로의 판매율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네요, 맥북을. 네. 근데 언제쯤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3년차. 저도 제 글에다가 3년차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해나 두 번째 해에 많이 팔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3년차 정도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비전 프로가 거의 $4,00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이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가격을 하면은 비전 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을 거라는 거죠. 물론 마진율이 당장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3년 차로 보시는? 아이폰도 3년 차 정도부터 좋아졌거든요. 소위 말하는 좀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버전 사지 마라. 그래서 한 3년 차 버전부터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지름신이 있는 분들은 사지만 3년 차부터 예를 들면 맥북 같은 경우도 맥북 에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의 새로운 버전이 중저가형 버전이 나올 가능성은 3년 차에 있다. 왜냐하면 생산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의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생산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비전 프로에 지금 내년에 100만 대 정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30만 대 정도로 줄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때문이에요. 부품 공급업자가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직 조립하는 것도 노하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조립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 해내는 거고 생산에도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도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비전 프로는 어느 정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차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는 앞으로는 3년, 4년, 5년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도 여기에도 헬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이리스 스캐닝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에 들어갔죠. 아이리스 스캐닝이 들어가서 로그인할 때 아이리스 홍채 인식, 네. 홍채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홍채 인식 기능이 아이리스 스캐닝에 들어가서 과거에 삼성전자도 갤럭시에다가 카메라에다가 홍채 인식을 집어였다가 뺐어요. 잠깐 1년인가 집어였었죠.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희 홍채 인식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안면 인식이 아니라 홍채 인식을 통해서 제가 애플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식들. 거의 홍채가 지문 수준으로 사실. 그렇죠. 네. 지문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류의 숫자만큼 홍채가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홍채 인식이 들어갔는데, 물론 아직은 과학 영역과 비과학 영역이 있지만 홍채 인식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 정보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계의 그 논쟁거리죠. 논쟁거리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마치 이게 서양의 점성술이랑 동양의 사주가 비교되듯이, 네. 그러니까 업계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동양의 한의학이랑 이 네. 홍채학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홍채가 과학적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홍채로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로그인을 한다라는 부분에 쓰일 거지만,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홍채가 최소한의 건강 정보를 담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태칭이 중요하다. 즉 아이폰의 판매율에 비율해서 상관관계를 갖고, 인과관계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이 워치가 팔리고 있는데, 워치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약 30%까지 우상향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애플 워치와 그 다음에 아이팟에 나타나는 거고, 에어팟에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비전 프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아까 거고요. 100대 8대 78대의 어태칭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여기다 더하기 비전 프로까지 하면 비전 프로까지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가 애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다양화해도 어차피 아이폰이 이거를 매출을 끌고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것들이 헬스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헬스 쪽은 이것이 그러니까 기술이 성숙되게 되면 나중에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에 단초들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디벨롭먼트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랑 마찬가지인데, 결국 잘하는 회사들은 네. 하드웨어 팔면서 소프트웨어 팔고, 소프트웨어 팔면서 서비스 팔고, 네. 이게 다 엮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하고도 비슷한 거죠. 테슬라도 사실은 애플의 전략을 모방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테슬라가 카 컴퍼니만이 아니라 카 컴퍼니이면서 동시에 테크 컴퍼니라고, 또는 AI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 서비스하고 관계없는 애플의 독특한 전략, 로빙, 이건 훔치는 전략. 네. 원래 큰 기업들은 요번에 그 메타에서 스레드 만들어내는 거, 남의 약점은 공격하는 겁니다. 네. 뭐 여기에 신사적인 거 없는 거거든요. 애플도 또한 남의 약점을 공격을 했죠. 바로 이 로빙이라는 건 뭐냐면, 애드 레비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물론 이것도 궁극적으로 분류하면 이게 서비스 레비뉴예요. 네. 서비스 레비뉴의 한 축은, 근데 이건 조금 남의 것을 훔쳐온 건데 잘 훔쳐왔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심지어는 와이어드 같은 경우는 애플 is an ad company now라고까지 할 정도로 애드 영역에서, 광고 영역에서 매출을 급성장시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구글, 메타, 아마존 다음으로 애플이 4위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광고 수익만으로. 네, 광고 수익만으로도. 그래서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빅 비즈니스를 찾아냈다라는 거고, 그거는 바로 아이폰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어디서 노출되냐면 앱스토어예요. 과거에 앱 다운로드와 관련된 광고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았습니다. 네. 요즘은 그 다운로드 광고 대부분 아이폰으로 가고 있고 앱스토어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22년에는 50만 달러 정도를 매출을 냈었는데, 이것이 얼마로 뜁니까, 여러분? 300만 달러. 네. 2026년에는 무려 300만 달러로 네. 광고 매출이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애플의 매출을, 즉 1 트릴리언, 우리 오늘의 출발할 때 태제 1조 달러로 가게 해서 조금이나마 크게 기여하는 거죠. 조금이지만 나름 큰 의미를 가지고서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고 매출. 이걸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2018년에 사실은 이런 건 말장난인데 사실은 대단히 전략을 갖고 있거죠.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privacy is a fundamental human right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마침, 똑같은 시기에 저커버역이 뭐라 그랬냐면, 연결은 human right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사실 저커버역을 깐 거예요. 너는 휴먼 라이트가 연결이니? 아니, 프라이버시야. 너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얘기한 거야. 왜냐면 이때가 한참 뭐가 있었냐면은 이 2016년 미국 선거 이후에 계속 논쟁됐던 이 프라이버시 침해.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API로 그 사람의 어떠한 취향 정보가 털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때 이 애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애플이 흔히 말하는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를 갖다가 2021년에 구가를 하기 시작하죠. 2021년 11월에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그래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심각하게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즉 메타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냅챗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이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아이폰한테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프라이버시 이 정책을 바꾸면서.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했다라는 거고, 이 손실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 애플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이 손실을 했던 것이 메타. 메타가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갑자기 광고 매출이 훅 떨어졌던 이유들이 애플이 이 부분을 서드파티 데이터를 차단하면서, 놀랍게도 2022년도에 주식 다 안 좋은 애들. 네, 스냅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고, 유튜브도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졌고, 트위터도 떨어졌죠. 근데 지금 메타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극복을 하고 있으면서, 애드의 이피션시,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022년은 그러니까 메타는 되게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애플에게 광고 매출도 뺏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다가 뻘짓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하면서 손실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메타의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강도를 했는데 뭐냐면, 강도의 조폭의, 쉽게 얘기해서 조폭의 은행을, 조폭은 여기선 메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본 거예요. 개인정보를 빼서 하는. 그래서 애플이 조폭의 은행을 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 걸 털었기 때문에 신고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드 레비뉴는 어떤 정책 하나 변화시킨 걸로 왕창 번 겁니다. 정책 하나 변화시켜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서비스 부분에서 애플이 어떤 성장을 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세 번째 스트래티지라고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 네. 다이버시티가 두렵지 않다. 어태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도둑질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원래 큰 기업들 그런 거 한다. 남의 비즈니스 모델 뺏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은 대단히 강조했던 거고, 이 서비스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폰 14부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런 게 나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에서 통신망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위성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게 해주는 거. 이거 돈을 받아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통신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다. 이건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면 통신사 없어도 그냥 통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머전시인데 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머전시라는 것은 이 이머전시는 통신이 안 될 때 이머전시지 제가 다쳤거나 교통사고나 119가 아니라 제가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통신이 안 잡히는데 미국은 통신이 안 잡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예 통신사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머전시 SOS도 물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날라갔다. 여기 위성이 네. 애플 거예요? 아니죠. 이 위성은 테슬라 거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테슬라가 아니라 스타쉽. 네. 그러니까 스타쉽이 아니라 스페이스X. 네. 네. 테슬라 계열사. 네. 테슬라, 스페이스X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한번 다음에 스페이스X도 한번 다뤄보죠. 네. 스페이스X도 한번 다뤄보면서. 근데 그거 테슬라 주가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대단히 큰 영향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아예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까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벤 톰슨이 유명하죠. 분석가로 대단히 네. IT 분석가로 유명한 벤 톰슨이 서비스 아이폰. 아이폰이 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 드디어 애플이 자기가 처음에 팀 쿡이 부임하면서 자기 서비스 기업 만들어 나간다 그랬을 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서비스 기업으로 애플이 이 변화를 하고 있다. 성공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극찬한 아주 글인 겁니다. 이게 2022년에 나왔던 글인데요. 그래서 점점 가격은 높아지고 거기에 서비스들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점점 많은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를 이게 이제 벤 톰슨이 얘기했던 거예요. 벤 톰슨이 이것이 구조가 지금 애플이 가는 길이다.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프라핏 마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서비스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객단가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ARPU가 좋아지는 거죠. 네. ARPU 요즘 대단히 경영에서는 중요한 지표죠. KPI죠. 네. ARP가 그러니까 고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고객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네. 뽑아낸다. 냉면집 가면 냉면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수익도 먹고. 네. 네, 이것이 지금 애플이 구가하고 있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애플이 매출을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애플은 1조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인데 즉 2.5배죠 거의 2.3배 2.2배에서 2.3배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가? 지금도 막대한 매출인데 지금도 월마트나 아마존을 제외한다라면 최고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거래량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전체 회사의 순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순매출 대비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매출의 몸집수를 2배를 늘리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객단가를 높이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게 폰을 늘리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폰을 사고 계속 더 쓰게 만든다. 그렇죠. 폰을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폰을 판매하고 거기다가 어태칭을 시켜서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를 갖고 오면서 하드웨어 판매도 늘려나가고 그리고 하드웨어에도 계속해서 헬스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고 그리고 별도로 또 서비스의 레이어들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 이러면서 ARPU를 높여나가는 것이 애플의 핵심 전략이라고 지금 다 요약한 거예요. 지금 애플의 전략을.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뮤직이라든지 물론 애플 뮤직이 폭발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뮤직처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북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걸 갖고 있고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특히 애플 TV 플러스가 언제 잘 되냐면 스포츠 중계가 잘 되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오늘 그 장편을 안 갖고 왔는데 2024년하고 2025년에 미국의 웬만한 스포츠 중계권의 라이센스 계약이 다 끝납니다. 그때 대대적인 교체기예요. 이때 아마 엄청 돈 들어가겠네요. 네, 여기에 2024년하고 2025년에 주기가 큰 사이클이 끝나요. 이 사이클이 끝날 때 누가 들어가려면 아마존 지금 이미 들어갔죠. 애플도 들어갔죠. 애플은 축구 경기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메타도 들어가려고 하죠. 심지어는 지금 넷플릭스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HBN, ESPN이라든지 전통적인 브로드캐스팅들이나 케이블 TV들이 갖고 있었던 스포츠 중계권을 빅테크들이 사들일 겁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스포츠 중계 부분으로서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사람들이 애플 TV나 유튜브로도 케이블 방송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유튜브로도 케이블 방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애플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걸 요즘 좋아하는 건 뭐냐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갈 때마다, 지금 여담으로 삼성포로 좀 잠깐 빠졌습니다. 이사 갈 때는. 중요한 것 같은 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 솔직히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거 잘 쓰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케이블 방송을 하게 되면 미국은 케이블 방송이 엄청나게 비싸죠. 한국이 사실 심하게 싼 거예요. 채널 하나당 뭐 10,000원, 20,000원도 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뭐 보통 돈 10만 원 기본적으로 ESPN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채널 몇 개만 해도. 몇 개만 하고 그리고 30만 원, 40만 원도 나옵니다. 케이블 방송이 되게 비싼 게 정당한 거고요. 싼 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싸냐면은 중간에 홈쇼핑이 강제로 들어가서 홈쇼핑이 나머지 그 국민들의 케이블 방송 비용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홈쇼핑을 강제적으로만 봐야만 하는 채널을 넘기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비용을 싸게 해주는 거지만 원래는 케이블 방송이 비쌉니다. 근데 케이블 방송은 이사 갈 때마다 케이블 방송 업체에다가 나 이사 갔다고 주소 바꿨다고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애플이라든지 이거 유튜브나 이런 것은 아이디 이사 갔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아이디로만 연결되면은 네. 내 아이디로 보던 케이블 방송을 볼 수가 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존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케이블 방송 우리 IPTV처럼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만 우리처럼 OTT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OTT도 보고 집에서 케이블 방송 보잖아요. 혹시 케이블 방송 보고 싶다면 미국에서는 유튜브라든지 아마존이나 애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뭐 패스트라든지 이건 너무 빗나가는 거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플러스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또 결정적으로 또 플러스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애플페이죠. 네. 한국에도 네, 상륙을 했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되게 재밌게 쓴 건데 작년에 저도 이거 재밌게 읽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 그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애플페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기다려봐 잠깐만. 네. 애플페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치를. 자, 이 수치는 한국이 빠진 수치예요. 한국은 2023년부터니까요. 자, 애플 액티베이션. 와. 그러니까 애플을 갖고 이것도 어태칭이에요. 네.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이폰을 갖고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애플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이 2022년 기준 74%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이 신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즉 왜냐하면 여러분 삼성페이하고 다르게 애플페이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쓸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액마다 거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액티베이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애플은 돈을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율이 74%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그 다음 보게 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 63%, 그러니까 미국도 56%, 앞으로 더 성장할 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 말씀은 캐나다도 57%, 다 50%대를 갖고 있는 거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비율은 좀 스위스라든지 이런 거 좀 아직 낮아요. 여기는 워낙 현금 사용률이 높은 도시들이 나라들이 때문에. 온라인은 뭔가요? 이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도 이거를 애플 애플페이를 쓴 사람들의 비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이커머스 할 때, 네.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뭐 살 때 애플페이를 쓴 사람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고, 시장의 성장 여력이 더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만 시작을 했죠. 작년에 시작했던 것이 뭐죠? 나중에는 구글겠지.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네. BNPA, 요 시장, 이 시장도 네. 일종의 신용카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신용카드가 전 국민이 갖고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카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Buy Now, Pay Later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애플도 작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기에도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플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애플이 이 핀테크 영역으로 애플이 진출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애플이 올해 초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골드만삭스하고 해가지고, 물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쪽에서 자기네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4.1%의 이자율을 주는 계좌를 열었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4.1%의 이자율을 주는. 애플에서 계좌를 만들고 골드만삭스랑 같이. 네네. 사실은 애플에서 계좌를 만들지만 애플은 은행권을 미국에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골드만삭스가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이버 하면 뭐 미래에셋 계좌라든지. 그렇죠. 네이버가 하면 미래대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애플하고 되면 골드만삭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지난주에 발표한 거는 이거 너무 우리한테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팔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하튼 애플은 충분한 플레이어, 시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붙어서 했는데 연율 4.1%. 여기 놀라운 수치가 뭡니까? 이거 시작하자마자 first 4days에 4일 만에 10억 달러의 예금이 유치가 됐어요. 사람들이 워낙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 대신에 애플에다 돈을 갖다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플이 핀테크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한국 분들이 모르는 거. 애플 맵비를 모르세요. 그렇죠. 한국에서 쓸 일이 거의 없죠. 쓸 일도 없고 열어보면 되게 후져요. 네. 애플 맵이 북미하고 영국에서는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IT 전문 기자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구글 맵보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갈 때는 애플 맵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 10버전 되면서 finally
finally worth 아. us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쓸만해졌다라는 거고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맵은 뭡니까? 여러분 광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 맵도 하나의 매출 레비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광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맵의 최소한 미국 여행 가실 때 한번 애플 맵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애플 맵이 구글 맵 수준을 근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능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서비스 시장이죠. 그리고 이것이 차차 지금은 한국 쪽은 아직 그런 소식은 없지만 유럽 시장으로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이미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맵을 만든다라는 것은 특히 이 애플이 자동차 애플카하고도 이건 연관이 돼 있어요. 맵을 갖고 있어야 결국 카 가지고 카 시장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HD, 하이 퀄리티 이 거리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찍고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애플 맵 시장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1트릴리언으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하드웨어로 정도만 간다라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있는 서비스로 가면은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뱅킹이 지금 붙고 있죠. 네. 뭐 서치도 당연히 붙고 있습니다. 서치 부분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구글 서치를 기본으로 쓰면서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판매율이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나 헬스나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동차까지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건 뭔가요? B2B ID. 그러니까 이 애플이 이제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스콧 갤러웨이가 프로젝션 한 거거든요. 스콧 갤러웨이가 프로젝션 한 건데 스콧 갤러웨이에 의하면은 애플이 현금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기업 한두 개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세일즈포스를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세일즈포스까지 살 경우에는 1조 달러 매출은 금방 갈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1조 달러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건 M1 칩이라든지 M2 칩이라든지 자체 칩을 갖다가 설계하고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 M1 칩과 M2 칩은 왜 중요하냐? 궁극적으로 버전 이번에 비전 프로로 하면서도 M1 칩하고 R1 칩이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체 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드웨어에 다이버시티를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의 다양성을 만들어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 체력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에서 칩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애플카를 정말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애플카 시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수님 말씀에 의하면 차가 없어도 1,000억 달러 간다. 네, 저는 차가 없어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차까지보다는 오히려 애플카는 애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먼저 갈 수 있겠다는 걸 이번에 전 비전 프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면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분명히 새롭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플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 또 안 드린 거는 인공지능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비전 프로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 손가락을 터치하는 걸 쫓아가는 것, 눈동자를 쫓아가는 것, 이거 다 컴퓨터 비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로 추적하는 것, 이거 다 인공지능 들어간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에서 애플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대 언어 모델과의 변화에 애플이 어떠한 응수를 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설계구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하고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요번에 나온 아이폰 16인가요? 아이폰 나오면? 15인가? 16인가? 여기에는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시리 같은 좀 떨어지는 조금, 지금 거대 언어 모델에 비해서 좀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시리로 계속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애플이 좀 답을 낼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좀 지켜보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고 계속 흔히 말하는 1,000억 달러를 가기 위한 조건들은 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허들은 없을까라는 허들이 있죠, 당연하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애플에게 이거는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뉴스일까. 이게 바로 저는 문제점을 당연히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애플이 갖게 될 유리병,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위험성이 그냥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매우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매우 유의해야 바로 중국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해 1월에 분석했던 건 애플의 운명이 결국은 중국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올해 3월에는 뭐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Apple is a Chinese company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기업이다. 그만큼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 애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힘들어지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해지는 기업이 있다. 바로 저게 애플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오직했으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애플 is a Chinese company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 우선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이폰이 이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22%, 18%, 13% 분기별로 보면 약 꾸준하게 22%, 20% 이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20%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비율이 되게 높아요. 여기에 비극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 갤럭시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에게 뒤지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은 삼성의 갤럭시가 사라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해주니까 중국 시장이 만약에 닫혀버리면, 그러니까 반미 정서가 일으켜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못 팔게 될 경우에는 아이폰 전체 매출에서 되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산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로 뺀다, 인도네시아로 뺀다,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뺀다. 빼도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철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기계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맥북 대부분이 거기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부품 업체들까지도 다 중국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품 업체가 되게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서플라이어를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진한 빨간색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애플이 빼고 있긴 해요. 거의 미미하네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아이폰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여전히 90% 가까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심지어 거예요. 이거 프리딕션이네요. 2024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보면은 95%예요. 그러니까 평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에어팟 다 합치면 전체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이 애플 제품의 하드웨어 95%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문 닫아면 못 만드네요. 그렇죠. 오늘 거래 끊어 그러면 중국 거 만약에 극심한 미중 갈등이 일어나서 애플 거 만들어주지 마라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은 애플 무너지는 겁니다. 애플의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리스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중 갈등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월가의 전문가들이 또는 이러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등급을 바꿔버리면 애플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중 갈등 주식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실 때는 미중 갈등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팀쿡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래서 중국을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빨아준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애플의 운명은 그러니까 이 동맹 관계라는 거죠. 중국과 심비오시티 이 동맹 관계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팀쿡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몰래 조금씩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빼고 있는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 기업 되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니까 조금씩은 pel 수 있어도 지금 훅 못 뺀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프로젝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검은색이 많은 게 아니에요. 2024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중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애플 주식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중 갈등하고 심각해지면 엔비디아도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A100 수출 못하게 한다니까 다른 반도체 만들어서 이거 A100 아니야 그러면서 수출하려다가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그것도 A100이잖아 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위험해지는 거고요. 가장 위험해지는 건 애플, 두 번째 위험해지는 건 테슬라, 세 번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나빠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너무 많이 팔려서는 안 돼요. 독점 때문에. 그렇죠. 애플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이 50%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어요. 50% 시장을 가져왔다는 거고,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대들이에요.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왓츠앱이라든지 메신저 서비스를 잘 안 쓰고 iMessage를 쓰는 거예요. iMessage도 그룹 iMessage가 되잖아요. 네. iMessage를 못 쓰면 일종의 그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사게 되는. 그래서 iMessage를 못 쓰는, 즉 아이폰을 못 쓰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가 되는 이런 경향성들이 지금 미국 10대들의 사회적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좋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이펙트에 따라서 대단히 그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50%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가 그 비용 올라가는 거. 정확하게 2022년 8월에 50%를 달성하거든요. 자, 50%를 달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DOJ, 미국의 법무부에서 바로 독과점 엔티트러스트 조사에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애플한테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 뭐 물건은 팔리는 거니까 근데 낮추기가 쉽지가 않죠. 궁금한 게 자율 경쟁 시장에서 어떠한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고 50%를 잃어도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SK도 아무리 국가가 이 뭐 통신만 배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SK를 쓰건 KT를 쓰건 LG U+ 쓰건 자율적인 건데 SK 너무 많이 몰리니까 강제로 비율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고객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고,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안티트러스트에서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구글의 검색을 애플 아이폰의 기본 앱으로 하고 설정하고 있는 것. 요번에도 여러분들 뭐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삼성이 구글을 기본 검색 앱에서 대신에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되는 걸 율까도 고민했었다. 이러니까 구글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구글 입장에서도 이건 곤란한 거지만 애플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기본 우리가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이 구글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이폰에서도 기본 검색이 구글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기본 검색을 구글하는 걸 미국의 DOJ,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냐면 애플이 2017년에 30억 달러를 구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검색 광고에 대해서 수익샤를 받는 거죠. 검색 광고가 아니라 써주는 것만으로 검색을 애플 그러니까 구글 거를 기본 검색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매년 지금 구글이 90억 달러를 주고 있는 거예요. 2018년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로 올라갔냐면은 150억 달러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것이 200억 달러로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달러의 매출이 2022년에 디스 이어가 2022년입니다. 이글 2022년 거는 2022년에 200억 달러를 앉아서 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폰에다가 검색 엔진만 넣어주는 거죠. 그럼 200억 달러가 날아간다는 거 우리나라로 떠들고 몇 조? 20조인가요? 아이폰의 기본 검색 앱, 그러니까 검색으로 구글을 써줄 경우에 2022년에 애플이 받았을 돈으로 예측되는 돈이 200억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에 가까운 거잖아요. 25조에 대한 매출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45%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1% 팔겠다고 25조가 빨리. 그러니까 25조가 빨리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애플이 스스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DOJ에서 확실하게 이 결정을 내리면 구글을 기본 앱으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애플은. 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비스 부분에서 제가 아까 검색 부분 뒷부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구글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구글도 안 좋죠. 구글 주식 빠질 거고 애플 주식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엔티트러스트 조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왜?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2022년 8월에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것이 애플에겐 되게 큰 과제예요. 그래서 애플이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희소식이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애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는 거죠. 가장 큰 리스크는 차이나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 애플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너무 높은 거. 이 부분이 리스크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문제점인 겁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촘촘하게 쌓여있는 하드웨어 전략, 거기에 붙어있는 서비스 전략을 네. 따지면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규모가 나올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4조 달러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중국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정말 정리 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은 매출 1,000억 달러, 그래서 기업 평가 4조 달러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두 개의 핵심 전략은 뭐냐? 하드웨어 다이버시티다. 하드웨어 다이버시티를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 어태칭이라는 마술과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즉 아이폰을 사면은 애플 워치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어태칭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에서에도 일종의 다양성들을 구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레이어를 높이고 있다는 것들, 여기에는 이미 하드웨어에서 예고하고 있는 헬스 기능도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TV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붙고 있는 애플의 페이, 애플의 핀테크들, 이 부분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애플이 광고 시장에서 지금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위협을 받는 것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위협이다. 왜? 지금 애플의 모든 제품의 하드웨어에, 이 떼돈을 벌고 있는 하드웨어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뉴스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스타쉽 할까요? 아니야, 스페이스 X.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말이 꼬여요. 스페이스 X로 찾아뵙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주변에서 피드백 받은 게, 네.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네.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서. 그냥 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너가 확신을 줘라. 근데 제가 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가 막 도미노 같은 거 보면 네. 조그맣게 이렇게 1mm짜리가 정확히 5씩 늘려 나가는 걸 세워두면 정확히 엎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5씩 곱하는 게 29번 반복되면 요 1mm만한 조각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려요.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내공을 쌓아가라고. 네. 제가 뭐 감히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쌓여 있어야지 확신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서계구가 저는 좋은 점은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경우도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참조해서, 저희가 애플을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테슬라 한 번만 할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질문 남겨준 거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찾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 알려주시면 저희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